저는 올해 34세 회사원 박도균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 삶은 늘 일정한 속도로 흘러갔고 저는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이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제가 교제하던 사람은 정은지였습니다. 은지는 32 성격이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구석이 있어 처음부터 강하게 끌렸습니다. 일에서 지치면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때때로는 과감한 의견을 제시하며 제 마음을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은지와 함께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후반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갔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은지의 어머니 박명선과의 첫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명선은 53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신감 넘치고 세련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문을 열어준 명선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외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에는 사람을 단번에 주눅들게 만드는 힘이 있었고 반대로 마음을 여는 순간까지 은근하게 끌어당기는 묘한 온기도 있었죠. 명선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도균이라 했지. 사진보다는 훨씬 낫네. 그 말투가 능숙했습니다. 낯선 남자를 대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농담을 하듯 가벼웠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낯선 느낌이 자꾸만 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쉽게 경계를 허물면 안 되겠다는 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방심했습니다. 명선은 과하게 친절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지, 제가 어떤 취미가 있는지, 회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 사윗감이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그 관심은 어느 순간 저를 향한 묘한 관찰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 명선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은지가 너 참 아낀다. 잘해줘. 그런 사람 많지 않아. 말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톤과 눈빛이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 어깨를 가볍게 터치하며 공간을 좁혀오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제 안에서 작은 씨앗처럼 심어졌습니다. 불편함과 의심, 그리고 묘한 긴장감. 다르게 말하면 제가 처음 겪어보는 어른의 감정적 압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이후 명선은 종종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시선과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균 씨는 참 사람 편하게 하네. 도균 씨가 아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은지는 이런 사람 놓치면 안 된다.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감은 점점 깊어지고 시선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애써 대화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된 입장에서 예비 사위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지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까봐 혹은 제가 잘못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결국 저를 더 깊은 함정으로 끌어당길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아주 작은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제 인생을 완전히 두 동강 냈습니다. 명선을 다시 보게 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은지가 갑작스럽게 회사 일정이 생겼다며 대신 어머니를 모시고 약속 장소에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은지가 직접 움직였겠지만 그날만큼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평소 제게 부담을 주지 않던 은지가 그렇게 말하니 제가 거절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명선은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첫 만남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자신감 있고 어쩐지 주변의 공기를 끌어당긴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괜히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은지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이런 건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거지.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차의 타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벼운 날씨 이야기나 했습니다. 하지만 명선은 제 말을 조용히 듣다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균 씨는 은지랑 결혼하면 어디에 살 생각이야?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서로 일도 있으니까요. 은지가 어릴 때부터 늘 책임감이 있었어. 근데 마음이 여린 건 사실이야. 그래서 나도 걱정되는 게 많아. 저는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도균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가끔 너무 혼자 참고 넘기는 성격 같은 게 보여. 그 말은 칭찬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가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듣는 건 아니었지만 명선이 말하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제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그 순간 명선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은 자기 감정도 챙길 줄 알아야 해. 너무 참으면 결국 터지는 법이거든. 명선의 손길이 무겁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가까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거리는 분명 예비 사위와 예비 장모 사이에서 넘지 말아야 하는 경계선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몸을 살짝 뒤로 빼자 명선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가 좀 오지랖이지. 그냥 은지 걱정돼서 그래. 두 사람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제 귓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건 저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명선이 의도를 숨기고 있는 건지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할 즈음 명선은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도균 씨 같은 사람, 살다 보면 잘 흔들리더라.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선의 눈빛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제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와 결혼 준비를 얘기할 때마다 명선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였고 중요한 문제는 늘 상의하곤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 관계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명선과 마주치는 횟수는 늘었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문제의 날은 전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은지는 회사 교육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고 교육이 예상보다 길어져 이틀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몸만 잘 챙기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마치기도 전에 명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고 되묻자 명선은 집에 문제가 생겼다며 근처 카페에서 잠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명선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얼굴빛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명선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균 씨 내가 요즘 많이 불안해. 그 말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고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놀라서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명선은 한참 말이 없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명선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지한테는 아무 말 안 했어.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아. 혹시라도 결혼 준비에 영향을 줄까 걱정돼. 저는 그 말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왜 이 문제를 은지가 아닌 저와 상의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은지 씨에게 먼저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명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감정이 약해. 내가 조금만 아파도 자기 탓이라며 무너지는 애야. 그래서 네가 먼저 알고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 말은 어딘가 저를 감정적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명선은 저를 단순히 예비 사위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저는 마음속에 경고등이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명선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도균 씨, 나 좀 붙잡아줘.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제 손목을 잡은 명선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선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든 건 알겠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명선에게 아주 다른 의미로 전달된 듯 했습니다. 명선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명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균 씨 혹시 나 오해하는 거야? 저는 당황해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선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나이든 여자가 약한 소리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듣지. 그 말은 제가 의도한 방향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경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자 명선은 한마디를 끊어 말했습니다. 경계라. 그 짧은 단어가 공기 속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가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선이 의도적으로 감정적 거리를 좁히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명선이 일부러 그랬는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과 말투는 분명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의 긴장과 불안을 털어내고 싶었습니다. 명선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오해하지 말게 선은 지켜야죠. 이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명선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명선은 은지에게 제가 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지가 제게 보낸 문자는 단 4글자였습니다. 우리 끝내자.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명선은 제가 한 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꾸어 전했고 은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에게서 이별 문자를 받은 날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 한 줄만 날아왔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은지 집 앞으로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속에서 불안감이 폭발했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렇게 큰 오해를 낳을 만큼의 의미였는지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관계가 무너질 만큼 우리는 약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누군가 그 말을 다르게 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명선을 찾아갔습니다. 명선은 마치 제 방문을 예상한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표정에서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말을 은지에게 그대로 전하셨습니까? 도균 씨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굳이 말해야 하지?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명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지가 먼저 물어서 말했어.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길래. 그 말은 사실일 수도 있었지만 그 사이에 명선이 어떤 방식으로 말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선을 지키자고 했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전하셨습니까? 그 순간 명선의 얼굴에 아주 짧게 스치는 이상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명선은 그 미소를 감추고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겠어. 그냥 도균 씨가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더라 정도지.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이 턱 하고 잠겼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더라. 이 말은 제가 한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 말을 왜곡하신 겁니다. 그러자 명선은 잠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상황 따라 말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도균 씨는 선을 지키자고 했겠지만 난 그 말에서 다른 의미를 느꼈어. 그 순간 저는 명선이 처음부터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기반으로 상황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은지는 왜 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명선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많이 흔들리더라. 너희 사이에 내가 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어. 그래서 내 말 듣고 결단을 내린 거겠지.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명선은 자신이 두 사람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둘째, 그 영향력을 이용할 의지가 있었다는 것. 저는 당장 은지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명선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말했습니다. 지금 은지한테 가봤자 너희 둘 다 더 상처받을 거야.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명백한 제지였습니다. 저는 그 단호함 속에서 묘한 의도를 읽었습니다. 왜 명선은 이렇게까지 저와 은지의 만남을 막으려 하는 걸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비틀린 흐름 속에 휘말린 걸까? 그때 명선의 목소리가 제 귀에 낮게 스며들었습니다. 도균 씨, 난 도균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은지랑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 말은 마치 명선이 이 결론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명선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자기 예상대로 흘러갔다는 듯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은지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에게서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명선이 했던 말. 은지가 감정이 약하다. 은지는 어릴 때부터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라는 명선의 말. 그리고 은지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명선의 의견에 크게 의존했다는 사실.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명선은 은지를 통해 저를 통제할 수도 있었고 저를 은지로부터 떼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명선의 입 한마디면 은지는 얼마든지 흔들릴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명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실수한 건 단 한순간이었지만 명선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듯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인지.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제 말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은지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3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은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지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왜 왔어? 그 목소리에는 분명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진짜 오해입니다. 그러자 은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도균 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이 너무 단정적이라서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은지는 말했습니다. 도균 씨가 엄마에게 우리 사이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고. 그 말은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명선은 오해를 만들어내고 감정을 이용해 상대를 흔드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제가 한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선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관계 정리로 들렸답니까? 은지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뒤에는 여전히 경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왜 하겠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은지 씨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말을 제 입으로 듣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은지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명선과의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명선이 저를 과하게 신경 쓰던 점, 감정적으로 다가오려 했던 순간들, 제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이유들, 그리고 마지막 통화에서 제가 했던 말의 정확한 문장까지. 은지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뒤 은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균 씨 말도 엄마 말도 다 맞는 것 같아. 그 말에서 저는 은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흔들림이 지금 이 상황을 푸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은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지야, 너 지금 어디야? 엄마 나 도균 씨랑 이야기 중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들렸습니다. 도균하고는 더 이야기할 필요 없어. 너만 상처받아. 집으로 와. 그 말은 단순한 말투였지만 명선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통제, 명령, 그리고 은지를 제 쪽에서 떼어놓기 위한 마지막 시도. 은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제가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시간 단 5분만 주십시오. 그 뒤에는 어떤 결정이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얘기 좀 해야 돼. 은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모두 말했고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은지는 여러 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제 말을 곱씹었습니다. 명선이 했던 말, 명선의 반응, 제가 느꼈던 불편함들.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은지의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그 말은 명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음은 은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은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 명선과 단둘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은지가 다시 제게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균 씨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말만 믿었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를 좋아했던 거죠. 은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도균 씨 말 왜곡한 거 인정했어. 그 말은 제가 그동안 겪은 혼란과 상처를 한순간에 정리해주는 말이었습니다. 명선은 결국 자신이 불안해서 그랬다고, 은지를 잃을까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결국 은지와 저를 모두 상처 입힌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은지에게 다시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은지는 긴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어른의 감정, 불안, 소유욕, 오해.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하지만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시간을 견디며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서게 됐습니다.